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와, 지난주 정말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전부 바로 그 사건, 2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선까지 그냥 무너져 내렸던 그 대폭락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네,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습니다. 불과 4개월 전에 11만 6천 달러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 네, 거기서 52%가 빠진 거니까요. 시장은 완전한 공포 상태였고 미디어에서는 거의 비트코인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분위기였죠. 맞아요. 헤드라인만 보면 기관들이 다 떠난다, 거품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뿐이었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보다가 진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점이죠? 모두가 비트코인을 막 내다 던지던 바로 그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IB라이츠 있잖아요. 네. 여기서 하루 거래량이 무려 100억 달러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가격은 폭락하는데 거래량은 폭발한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두 거대한 투자자 그룹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 즉 힘겨루기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힘겨루기요? 네, 과연 이번 폭락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비극의 서막이었을지 아니면 더 높이 날기 위한 건강한 조정이었을지 그 단서들을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미스테리한 숫자부터 시작해보죠. 언론에서는 그날 하루에만 ETF에서 총 4억 3,4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즉 순유출되었다고 막 대서특필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기관들이 떠나는 증거다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숫자 자체는 사실이에요. 근데 미디어는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있었던 셈이죠. 아,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블랙록 아이빗 하나만 봐도 순유출액은 1억 9,100만 달러였는데 총 거래량은 100억 달러였어요. 잠시만요. 그 숫자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2억 달러 가까이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거래된 돈은 100억 달러였다고요? 네. 그럼 나머지 98억 달러는 대체 어디서 온 돈이에요? 유령 자금이라도 되는 건가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유령 자금이 아니라 관점이 완전히 다른 두 투자자 그룹의 돈이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1억 9,10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는 건 반대편에서는 누군가가 그 1억 9,100만 달러어치를 샀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매도와 매수는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98억 달러 규모의 매수와 매도가 더 오고 갔다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모두가 막 도망친 게 아니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엄청나게 막 붙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탈출이 아니라 거대한 손바뀜이었던 거예요. 손바뀜이요? 네. 자료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쓰는데 공포에 질려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반응하는 투자자, 이른바 약한 손, 이 던진 물량을요,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조용히 사 모으는 강한 손, 즉 스마트머니가 전부 흡수해버린 거죠. 와, 헤드라린의 공포 2에서는 이런 거대한 자산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의 이전이라 관점을 이렇게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네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비트코인 자체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이런 아수라장을 만든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면서 6가지 기술적인 요인을 지목하던데요. 네, 말 그대로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자료에서 분석한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데 가장 중요한 도미노의 첫 조각은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청산이었어요. 아, 베이시스 거래라는 말이 나오던데 저 같은 사람에겐 정말 어려운 용어거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베이시스 거래는 아주 똑똑한 헤지펀드들이 하던 거의 무위험에 가까운 차익 거래예요. 무위험이요? 네.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랑 선물 가격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헤지펀드들이 수십억 달러를 빌려서 이게 레버리지죠. 현물을 사고 선물을 파는 방식으로 이 작은 틈새를 공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냈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서 이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거예요. 아, 수익이 안 나니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진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이 포지션을 대규모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던 현물 비트코인을 시장에 대량으로 내다 팔아야 했죠. 이게 하락의 첫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 지목된 옵션 시장의 영향과 숏 감마 상태라는 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요. 이건 하락을 부채질한 뭐랄까 가속 페달 같은 거였어요. 슛 감마 상태를 쉽게 비유하자면 보험 판매사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 판매사요? 네, 옵션 판매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 보험료를 받으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마치 대형 사고가 터져서 보험금을 엄청나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위험해지니까 자기가 판 보험 계약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보험의 담보물, 즉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팔아야만 해요. 그러니 가격이 내릴수록 더 많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와, 헤지펀드가 시작한 불길에 옵션 시장에 기름을 부은 셈이에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거기에 다른 요인들까지 막 겹쳤다고요? 네, 2026년 초부터 ETF를 샀던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섰고 또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격인 스테이블 코인에서 140억 달러가 넘는 돈이 빠져나가서 실제 달러로 환전됐어요. 140억 달러요? 이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기술주 하락 같은 거시경제 역풍까지 불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요인이었던 채굴자들의 항복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원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전기세 내고 회사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보유하던 비트코인을 팔아야만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채굴자들의 평균 생산 단가가 약 8만 7천 달러로 추정됐는데 가격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지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요인들이 정말 단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연쇄적인 패닉셀링을 유발한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퍼펙트 스톰이었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모든 게 비트코인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고 본다는 점, 그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히려 시장의 과도한 빚과 투기를 청소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분석하던데요. 바로 그게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결함이나 버그가 아니라 차라리 특징에 가깝다는 거죠. 특징이요? 네, 엄청난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비용 같은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그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62%가 폭락해서 3,800달러까지 갔던 일이나 아, 네, 기억나죠? 2022년 FTX 사태로 77% 폭락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요. 매번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은 회복해서 신고탐을 뚫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52% 하락은 물론 고통스럽지만 과거 70, 80%씩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덜 심각한 조정이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아, 오히려요? 네, 본격적인 약세장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더 큰 강세장 사이클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폭력적이고 급격한 조정이라는 해석이죠. 과도한 레버리지를 털어내고 신념이 약한 투자자들을 걸러내는 필수적인 정화 과정이다. 자료에 이 문장이 기억에 남네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과거와 달리 ETF로 온갖 기관들이 들어온 지금 과거의 패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나요? 아,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폭락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이죠? 이번 폭락은 바로 서로 다른 시간 지평선을 가진 기관들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시간 지평선이 다른 기관들의 싸움이라 그게 무슨 뜻이죠? 단기 차익을 노리고 레버리지를 잔뜩 일으켜 베이시스 거래를 하던 헤지펀드들은 단기적 시간을 사는 기관들이에요. 이들에게 몇 달간의 수익률 악화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파는 겁니다. 네. 반면 이번 폭락의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을 보세요. 아, 비트코인을 71만 개 넘게 가지고 있는 그 회사요? 평균 단가가 7만 6천 달러라서 이번 폭락으로 엄청난 평가 손실을 보고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수십억 달러 손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팔지 않았어요. 하나도요? 네, 왜일까요? 그들의 투자 철학은 수십 년짜리 장기 그래프에서 4개월의 조정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장기적 시간을 사는 거죠. 아, 오히려 이런 순간을 세대를 바꿀 만한 매수 기회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번 폭락 때 매도 버튼을 누른 기관은 단기 수익률에 목숨 거는 헤지펀드들이었고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굳게 버틴 기관은 연기금이나 패밀리 오피스처럼 비트코인을 수십 년 단위의 전략 자산으로 보는 곳들이었다는 분석이네요. 네, 바로 그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난 겁니다. 단기 투기꾼들의 물량이 장기 보유자들의 지갑으로 대거 옮겨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폭락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든 필수적인 리셋 과정이었다고 자료기는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리해보면 2월 5일의 대폭락은 겉보기엔 끔찍한 공포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붕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바로 ETF라는 새로운 제도권 인프라가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 10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거래량을 아무런 문제 없이 처리해냈잖아요. 이건 앞으로 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때 엄청난 신뢰를 줄 겁니다. 아, 저 시스템은 저런 위기 상황에서도 붕괴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그렇죠. 확실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당분간 가격이 6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하다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거고요. 네, 과열을 시키고 에너지를 다시 응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긍정적인 분석과 낙관적인 전망 끝에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덧붙이는 아주 중요한 경고 문구가 있었어요.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항상 회복했지만 다음에도 그러리란 법은 없다는 냉정한 현실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패턴은 강력한 참고 자료이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든 투자자에게 남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 하나예요. 뭔가요? 디지털 세상에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희소성을 가진 비정부 자산이라는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를 당신은 믿는가? 가격은 그저 그 집단적인 믿음의 현재 값일 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은 시장이 환호하는 12만 6천 달러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처럼 모두가 공포에 떨며 모든 것을 의심하는 6만 달러의 순간에 진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과연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번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